조선소에서 만났던 다정한 남자, 실직 후 달라진 남편의 마지막 기록을 보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 김서진이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 남들처럼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한 직업도 없고 거창한 이력도 없지만 살다 보니 사람은 누구나 가슴에 말 못한 이야기를 하나쯤 품고 살더군요. 오늘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도 누구에게는 스쳐 지나갈 인생의 한 장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평생을 바꿔놓은 기억입니다. 저는 부산 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선소 근처 판잣집 마을이었어요. 아버지는 조선소 하청 인부였고 어머니는 부두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부두에서 용접 불꽃이 튀었고 철판 두드리는 소리가 골목까지 울렸어요.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수가 적었지만 밥만큼은 따뜻하게 챙겨줬어요. 아버지는 술을 마셔도 집에 들어오면 웃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동네엔 정이 많았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김치가 익으면 한 접시씩 갖다 줬고 골목 아주머니들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서진이 참 예쁘게 컸네 하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말이 좋았습니다. 부모님은 자주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거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람을 믿고 정을 주면 돌아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랐습니다. 23살 때 결혼했어요. 남편은 박도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소 용접공이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웃을 때 눈이 작아지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난 날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서진 씨는 뭘 좋아해요? 저요? 그냥 조용한 거요. 조용한 게 좋아요? 저도 그래요. 그는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결혼 초반엔 괜찮았습니다. 도연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조선소로 갔고 저녁 6시면 돌아왔어요. 집에 오면 현관에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손을 씻었습니다. 저는 밥을 차렸고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들이 2년쯤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조선소의 구조조정이 시작됐어요. 도연 씨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날 도연 씨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도연 씨, 괜찮아요. 다시 찾으면 돼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그 뒤로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도연 씨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술을 자주 마셨어요. 밤늦게 들어올 때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지만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해 봄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밥이 이게 뭐야?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자, 이거 먹으라고 만든 거야? 저는 놀랐습니다. 도연 씨는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가 다시 할게요. 도연 씨는 그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도연 씨는 자주 화를 냈습니다. 밥이 늦었다고, 방이 어지럽다고, 제가 누구랑 얘기했다고.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화는 똑같았어요. 저는 조심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집안을 깨끗이 하고 밥을 정성껏 차렸어요.
그래도 도연 씨의 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 씨가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심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지도 않고 그대로 들어왔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도연 씨는 대답 대신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너 오늘 누구 만났어? 아무도 안 만났어요. 거짓말하지 마.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맞았어요. 뺨이 아팠고 귀가 울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도연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화장실에 앉아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오래.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일상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도연 씨는 매일 술을 마셨어요. 일자리를 찾으러 나간다고 했지만 대부분 술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6시에 돌아오던 사람이 이제는 10시, 11시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긴장했습니다. 발소리로 알 수 있었어요. 술에 취했는지 아닌지. 발걸음이 무거우면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런 날은 말을 걸지 않는 게 나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10시쯤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 드실래요? 도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화면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을 끓였어요. 잠시 뒤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너 오늘 뭐 했어? 집에 있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요. 밖에 안 나갔어? 시장 다녀왔어요. 반찬 사러요.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풀리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누구 만났어? 아무도 안 만났어요. 거짓말하지 마.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아무도 안 만났어요. 반찬 사고 바로 왔어요. 도연 씨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너 요즘 표정이 이상해.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일찍 나갔어요. 저는 빨래를 널고 방안을 닦았습니다. 오후쯤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서진아, 잠깐 나와봐.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김치 한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좀 먹어. 내가 어제 담갔는데 맛있더라.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서진아, 너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 그럼 됐고. 몸 잘 챙겨. 아주머니는 웃으며 돌아갔어요. 저는 문을 닫고 김치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일찍 들어왔어요. 6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평소와 다른 시간이었거든요. 일찍 오셨네요. 도연 씨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방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오늘 누가 왔었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요. 김치 좀 갖다 주셨어요. 남자는? 남자요? 아무도 안 왔어요. 도연 씨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정말 아무도 안 왔어요. 도연 씨, 왜 이러세요? 도연 씨는 다가왔습니다. 제 팔을 잡았어요. 힘이 세서 아팠습니다. 내가 봤다니까. 남자 한 명 왔더라고. 그건 택배 기사님이에요. 택배 받았어요. 저는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도연 씨는 제 팔을 놓지 않았어요. 택배? 뭘 시켰는데? 휴지요. 휴지 떨어져서요. 도연 씨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팔을 놓았습니다. 저는 팔을 문질렀어요. 빨갛게 자국이 남았습니다. 조심해. 앞으로 남자 함부로 들이지 마. 도연 씨는 그렇게 말하고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뒤로 도연 씨는 자주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누구 만났어? 왜 늦었어? 저는 매번 대답했지만 도연 씨는 믿지 않았어요. 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뭔가 숨긴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어요. 시장에 가도 빨리 다녀왔고 이웃과 인사도 짧게 했습니다. 도연 씨가 오해할까 봐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며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왜 앉아? 기다렸어요. 도연 씨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술 냄새가 심했어요. 서진아. 네. 너 나 사랑해?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거짓말 같은데. 도연 씨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어요. 나도 알아. 너 요즘 날 피하잖아. 아니에요. 안 피해요. 피하지. 내가 다 느껴. 도연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예전에 도연 씨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저도 예전에 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 사이에 뭔가 깊은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도연 씨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게 더 불편했어요. 도연 씨가 집에 있으면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거든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도연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경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즘 취업이 힘들대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 씨는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찾으면 되잖아요. 급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도연 씨가 돌아봤습니다. 천천히? 돈은 누가 벌어?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너? 도연 씨는 비웃었습니다. 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주제에.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가슴이 뜨거웠지만 참았습니다. 도연 씨는 다시 텔레비전을 봤어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감자를 깎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를 상에 올렸어요. 도연 씨는 무표정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이게 반찬이야? 도연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맛이 없어. 짜기만 하고. 제 입맛엔 괜찮은데요. 내 입맛이 이상한 거지. 도연 씨는 밥그릇을 밀어냈습니다. 국그릇이 기울어지며 국물이 상 위로 쏟아졌어요. 저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도연 씨, 시끄러워. 밥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가 그렇게 많아? 도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저는 흐른 국물을 닦았어요. 행주가 젖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도연 씨가 걸어왔어요. 옆엔 여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 사는 김씨네 아내였어요. 둘이 나란히 걸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도연 씨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김씨네 아내도 저를 봤습니다. 어머, 서진 씨. 김씨네 아내가 먼저 인사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김씨네 아내가 뒤따라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둘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 씨는 늦게 들어왔어요. 11시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연 씨는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김씨네 아내 만났죠?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 씨는 잠시 멈칫했어요. 응.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 뭐하러 같이 걸었어요? 그냥 얘기 좀 했지. 왜?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 씨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뭔가 무거운 게 내려앉았어요. 그 뒤로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어느 밤이었어요. 도연 씨는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에 섰어요. 서진아. 네. 너 나 의심해? 무슨 말씀이세요? 김씨네 아내 얘기 말이야. 내가 이상하게 봤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길에서 만난 거라고. 알아요. 알면서 왜 그렇게 쳐다봐? 도연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넌 항상 그래. 나 믿지도 않으면서. 도연 씨,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냐. 도연 씨가 소리쳤어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너 요즘 눈빛이 이상해. 날 보는 눈이 달라졌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도연 씨가 다가왔습니다. 제 어깨를 잡았어요. 힘이 세서 아팠습니다. 도연 씨 아파요. 아프긴. 이것도 아픈 거야? 도연 씨가 어깨를 세게 밀었어요. 저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등이 부딪혔어요. 도연 씨, 너 나한테 뭐가 불만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도연 씨의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제발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넌 항상 그렇게 말하지. 근데 속으론 날 무시하잖아.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도연 씨는 잠시 멈췄어요. 그러더니 손을 들었습니다. 뺨이 따끔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귀가 울렸어요. 도연 씨는 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부턴 말대꾸하지 마. 도연 씨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뺨을 만졌어요.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가슴속에 무언가 깊숙이 박혔어요. 그게 두려움인지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이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 뒤로 저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도연 씨가 화를 낼 만한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말을 줄이고 밥을 정성껏 차리고 집안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래도 도연 씨의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잠깐 나와봐.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나갔어요. 왜요, 아주머니? 서진아, 너 요즘 괜찮니? 네, 괜찮아요. 아주머니는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뺨에 멍들었더라. 어쩌다 다쳤어? 저는 손으로 뺨을 가렸어요. 부엌에서 문에 부딪혔어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아, 아주머니가 다 알아. 도연이가 요즘 술 많이 마시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들이 일 없으면 힘들어해. 그래도 서진이 넌 조심해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도연이 요즘 김씨네 아내랑 자주 보이더라.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닐까요? 친하게 지내는 게 그렇게 보이니? 아주머니가 뭐라 할 순 없지만 넌 눈 똑바로 뜨고 있어야 해.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너 혼자 소갈이하지 말고 뭔가 이상하면 바로 말해.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돌아갔어요. 저는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또 늦게 들어왔어요. 12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연 씨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벗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지만 평소보다는 덜했어요. 안 자고 뭐해? 기다렸어요. 도연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물을 따라 건넸어요. 도연 씨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도연 씨, 왜? 요즘 어디 다니세요? 도연 씨는 물컵을 내려놓았어요. 그냥 여기저기. 왜? 김씨네 아내랑 자주 만나신다던데요. 도연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래? 동네에서 다 얘기해요. 도연 씨는 한참을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웃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할 일이 없나 봐. 남의 일에 관심이나 갖고. 사실이에요? 뭐가? 김씨네 아내랑 뭔가 있는 거예요? 도연 씨는 웃음을 거뒀습니다. 서진아, 너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의심이지. 도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가끔 마주치는 거야. 마주치는 게 그렇게 자주예요? 자주면 어쩔 건데? 도연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진아, 넌 항상 그래. 날 못 믿어. 내가 뭘 해도 의심하고 뭐라 하고.
그게 아니에요. 전 그냥 뭐, 도연 씨가 다가왔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 그냥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확인? 내가 뭘 확인해? 도연 씨는 소리쳤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연 씨, 제발 진정해요. 진정은 무슨, 넌 나한테 뭐가 불만이야? 도연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뺨이 따끔했어요. 저는 넘어졌습니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다음부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도연 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바닥에 앉아 뺨을 만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며칠 뒤 저는 김씨의 아내를 마주쳤습니다. 시장 입구에서였어요. 김씨의 아내는 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서진 씨,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김씨의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도연 씨랑 제가 좀 가까워졌어요. 그게 소문이 난 것 같아서요. 김씨의 아내는 눈을 피했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남편은 일만 하고 집엔 말도 없고 도연 씨가 저한테 잘해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뭐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가끔 얘기하고 술 한잔하고 그랬어요. 김씨의 아내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동네에서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김씨의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며 현관에 섰습니다. 서진아. 네. 너 김씨의 아내 만났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 하던? 미안하대요. 도연 씨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어요. 미안하긴. 다들 그래. 미안하다고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도연 씨는 소파에 앉았어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진아, 나도 힘들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도 없고 돈도 없고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미치겠어.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김씨의 아내랑 얘기했어. 그것밖에 할 게 없었어. 저는 도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나도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서진아, 넌 날 이해 안 해. 이해하려고 했어요. 거짓말. 넌 날 무시했어. 항상 그랬어. 도연 씨는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도연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정말 도연 씨를 이해하지 못한 걸까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 사이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 있다는 것을요. 그날도 별거 아닌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름 끝자락이었어요. 낮부터 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습기가 집 안에 잔뜩 차 있었어요. 단칸방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천장에는 물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부두에서 울리는 배혼 소리랑 멀리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변변한 건 없었어요. 남은 두부 반모, 김치, 멸치 조금. 그걸로 찌개를 끓이고 멸치볶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국물이 끓는 소리 위로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세게 열렸어요. 저는 손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 신발 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신발을 제대로 벗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한쪽으로 삐뚤어져 걸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벌개졌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술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왔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대답도 안 하고 방 한가운데 서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밥 거의 다 됐어요. 금방 차릴게요. 저는 평소처럼 말했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말이 불을 붙인 것 같았습니다. 그가 낮게 웃었습니다. 넌 맨날 밥 타령이야. 목소리가 묘하게 비틀려 있었어요. 우린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묻자 그는 제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오늘 김씨 만났다. 그 한마디에 제 손에서 젓가락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김씨요? 그래. 그 인간.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보고 그러더라. 형, 요즘 조심해. 동네에서 소문 돈다. 마누라가 여기저기 말하고 다닌다더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이 소문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누구한테도요. 거짓말하지 마.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등 뒤로 싱크대 모서리가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었어요. 나랑 김씨네 아내 얘기 동네 아주머니가 해줬지? 그가 물었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듣고 넌 가만히 있었겠네? 내가 알아서 하시겠지 생각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수군거렸겠지. 우리 집 꼴이 이렇다고. 우리 남편이 저 여자랑 다닌다고. 아니에요. 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 말 안 했어요. 부끄러워서 입도 못 댔어요. 부끄러워서?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부끄러운 건 나지. 내가 아니고.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넌 피해자인 척하면서 속으로 날 망가진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렇게 본 적 없어요.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저 그냥 무서웠어요. 그 한마디가 또 튀어나왔습니다. 방 안 공기가 더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또 그 소리냐?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제도 그랬지. 오늘도 그러고. 넌 요즘 입만 열면 무섭다야.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더 이상 숨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섞여 있었어요. 네. 제가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처음엔 안 그랬어요.
제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도연 씨는 제가 제일 믿는 사람이었어요. 힘들어도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만 돌아오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입을 다물지 않았어요. 이 집이 제일 무서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연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그가 이마에 핏줄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대놓고 말하는구나. 이 집이 감옥이고 내가 내 감옥직이라고. 그런 뜻이? 입 다물어.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어. 그건 아니에요. 제가 반사적으로 대답하자 그는 성큼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소나기 힘이 아주 세게 들어갔어요. 팔꿈치 위쪽이 그대로 조여왔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내 편 한번 들어봐.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본 거, 들은 거 다 필요 없고 내 입으로 말해. 내가 잘못한 거 없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잘못하셨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은 분명했습니다. 저를 때리고 욕하고 의심하고 다른 여자랑 그렇게 다니면 그건 잘못이에요. 그의 손이 더 세게 조여왔습니다. 팔이 저릿저릿해졌어요.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냐?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일도 없고 돈도 없는 남편한테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내가 날 가르치네. 저도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연 씨 힘든 거, 자존심 상하는 거, 그래서 그동안 참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의 손이 잠시 느슨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틈에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그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사람? 그가 낮게 웃었습니다. 넌 나를 사람으로 보냐?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요. 그는 잠시 제 얼굴을 뚫어지게 보다가 갑자기 저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제가 뒤로 넘어지면서 싱크대 모서리에 옆구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옆구리 쪽으로 날카로운 통증이 확 올라왔어요. 아?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갈비뼈 안쪽이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키려다 통증 때문에 다시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못 일어나겠어요. 연기하지 마. 그가 다가와 발끝으로 제 옆구리를 툭 찼습니다. 그 충격에 또 한 번 통증이 몰려왔어요. 눈앞이 잠깐 하얘졌습니다. 도연 씨 그만하세요.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넌 도망갈 생각하지 마. 그 말투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어디 가도 넌 아무것도 못해.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누가 널 받아주겠냐? 저는 바닥을 짚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그래도 여길 나가야 살 것 같아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뭐라고? 그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여길 나가야. 제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살 것 같아요.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서늘하게 식어갔어요. 그래.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결국 그거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단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가면 죽는다. 그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잘 들어. 내가 이 동네에서, 이 집에서 나가는 순간 넌 혼자야. 아무도 널 안 믿어. 내 말 들어줄 사람도 없어.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그땐 늦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여기 있으면 그래도 밥은 먹고 살잖아. 그가 말했습니다. 맞고 욕먹어도 그래도 죽진 않잖아. 저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이 먼저 놀랐습니다. 뭐? 그게 사는 거냐고요. 숨이 차서 한 단어 한 단어 끊어 말했습니다. 맞으면서, 욕먹으면서, 하루 종일 눈치 보면서 그게 그냥 안 죽는 거지,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눈이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가겠다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갈비뼈 쪽에 통증이 올라왔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벽을 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걸 저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좋아. 그가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금방 깨졌습니다. 언젠가는 나가보자. 내 혼자 어디까지 버티나.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기억해. 내가 이 집 문 나가는 날, 너는 내가 알던 김서진이 아니야.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휘청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벽지가 흔들릴 정도였어요.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옆구리는 숨 쉴 때마다 쿡쿡 아팠고 다리는 떨렸습니다. 바닥에는 흘러넘친 찌개 국물이 번져 있었고 그 위에 두부 조각이 엉망으로 떠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으로 누울 수가 없어서 등을 벽에 기대고 앉은 채 밤을 새웠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새벽에 부두 쪽에서 백고동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정말 이 사람과 나는 끝이구나. 비록 아직 집을 나가진 않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하나가 완전히 부서져 있었어요. 다음은 몸을 데리고 그 부서진 자리에서 나오는 일만 남았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또렷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연 씨와 저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서로를 잘 보지 않았어요. 말도 줄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피했습니다. 밥은 차렸지만 같이 앉아 먹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길 나가야 살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하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도연 씨는 더 거칠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뒤로는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술은 여전히 마셨지만 예전만큼 소리를 지르진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나갔다 올게. 그는 그렇게 말만 남기고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술 냄새가 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술 냄새가 덜했어요. 옷에 묻은 쇳가루 냄새, 땀 냄새가 다시 조금씩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눈치로 느꼈습니다. 어디서 뭐라도 하고 있나 보다.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대답을 들으면 또 마음이 복잡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부두 쪽에서 안개가 밀려왔고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몸이 더 안 좋았습니다. 옆구리 통증이 심해졌어요. 숨을 깊이 들이쉴 때마다 안쪽이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볼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냥 이불을 몸에 더 끌어당겼습니다. 병원비 생각이 먼저 났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쪽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큰일 났다더라. 아, 그 집 말이야? 저기 조선소 다니던 아저씨 있던 집. 창밖으로 아주머니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귀가 저절로 문 쪽으로 향했어요. 술 마시고 길 건너다가 트럭에 치였다잖아. 응, 영도대교 근처래. 비 와서 더 안 보였겠지 뭐.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누구 이야기인지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누군가 쿵쿵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진아. 옆집 아주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키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옆구리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문 열어봐. 저는 겨우 일어나 문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고리가 잘 잡히지 않았어요. 문을 열자 아주머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비를 맞고 와서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습니다. 서진아.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사고 났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어지럽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가 한 번에 쏟아져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사고요? 제 입에서 겨우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응. 영도대교 근처에서 비 많이 오는데 길 건너다가 트럭이. 아주머니는 말을 흐렸습니다. 병원에. 제가 물으려 하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못 갔대. 그 자리에서. 그 뒤의 말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벽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 목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어요. 서진아, 괜찮니? 아주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들리는 건 얼마 전 그 사람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나가면 죽는다. 그 말이 이상한 모양으로 되돌아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일들은 솔직히 지금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락거렸습니다. 동네 분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경찰이 찾아와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가족은 따로 없습니까? 요즘 무슨 문제는 없었습니까? 저는 옆구리 통증 때문에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대답해야 했어요. 일자리를 못 구해서 힘들어했어요. 술을 자주 마셨고요. 제가 도망가겠다고 말한 적은 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내가 이 사람 죽기 전에 나가겠다고 말했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하면 어쩌지. 경찰은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최근에 다툰 적은요?
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거의 매일이었어요. 경찰은 잠시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경찰이 떠난 뒤 동네 분들이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간단한 제사 준비를 하자고 했지만 저는 제대로 손도 못 댔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너무 빨랐습니다. 며칠 뒤 사람들까지 다 빠져나가고 나니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서야 옆구리 통증이 다시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폭력에서 벗어난 대신 정말로 아무도 없는 자리에 서 있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혼자 집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작은 방 구석, 도연 씨가 늘 입고 나가던 작업복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하나씩 접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에서 뭐가 툭 떨어졌습니다. 낡은 지갑 하나와 접힌 서류 몇 장이었습니다. 지갑에는 현금이 거의 없었어요. 대신 이름이 적힌 명함들이 몇 장 있었습니다. 조선소 주변 인력 소개소, 작은 공장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서류를 펴보니 눈에 익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근로자 재취업 교육 신청서, 용접 기능 재교육 과정 안내. 날짜는 사고 나기 한두 달 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파란 볼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메모가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만 따면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글씨는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도연 씨가 예전에 메모하던 글씨였어요. 저는 한동안 그 종이를 들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하던 게 아니었구나. 집에서는 하루 종일 술만 마시고 화만 내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밖에서는 어떻게든 다시 일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의 폭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맞았던 밤들, 화장실에서 숨죽여 울던 기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이 사람의 모습이 전부는 아니었구나. 그게 마음속에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며칠 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배우자분 명의의 보험이 있어요. 예전에 가입하셨던 건데 수익자가 고객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 한 번 같이 설계사 말을 듣고 보험을 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남편이요, 그걸 계속 내고 있었나요? 제가 묻자 상대는 서류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네. 몇 년 동안 자동이체로 빠져나갔습니다. 최근까지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술값으로만 다 썼을 거라고 생각했던 돈 중 일부가 사실은 매달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위해서요. 서류 준비해서 오시면 절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일이 용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릿했습니다. 이 사람 언젠가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나 혼자 남을 걸 생각하긴 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서랍을 뒤지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옅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봉투 앞면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는데 안에는 종이 한 장이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아. 글씨 첫 줄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삐뚤삐뚤했습니다. 술 마신 날 쓴 건지 손이 떨린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나도 모르겠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다 풀리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내가 밥 해주는 냄새 맡으면서 사는 게 좋았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내가 나가겠다고 하면 보내줘야 하는데 나는 자신이 없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종이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예전처럼 소리내 울지는 않았어요. 그냥 눈에서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알고는 있었구나.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내가 언젠가 떠날 거라는 걸, 그래도 붙잡고 싶었다는 걸, 그게 다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았던 건 아닙니다. 폭력과 욕설, 협박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건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이 사람을 나를 망가뜨린 괴물 한 가지 모습으로만 보던 마음에서 아주 조금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이 사람도 자기 인생에서 버티다가 망가진 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마음속에서 말을 바꾸게 됐습니다. 아주머니가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날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부두 쪽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골목 입구에는 생선 비린내가 옅게 돌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을 거니, 떠날 거니?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잠시 골목 끝을 봤습니다. 늘 보이던 조선소 크레인이 보였어요. 용접 불꽃이 튀던 그 공장이 이제는 더 이상 제 삶과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어디로?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이요. 아주머니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내 삶이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사람 이야기 말고 내 이야기만 해야겠다.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죽음까지. 그 모든 것을 내 삶의 중심에서 조금 옆으로 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불을 끄고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도연 씨, 속으로 조용히 불러봤습니다. 제가 먼저 나가겠다고 해서 미안해요. 그렇다고 해서 맞아야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당신도 많이 힘들었겠지요. 그 말까지 떠올랐을 때 마음 한가운데 있던 매듭이 아주 조금 느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남편을 완전히 용서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미워한 것도 아닌 애매한 자리에서 이제는 제 쪽으로 조금씩 방향을 돌려야겠다고 조용히 마음을 정한 날이요. 장례가 끝나고 나서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한 집이 좋았어요. 시끄럽지 않고 둘이서 밥 먹는 소리만 들리는 저녁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조용함은 달랐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윗집에서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 그런 것만 들렸어요. 가끔 부두 쪽에서
배 경적 소리가 울리면 그제야 이곳이 영도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부엌에 앉아 있지만 밥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해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숟가락 2개를 꺼낼 일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려도 한참 있다가야 겨우 문을 열었어요. 밥은 먹고 다니니? 네, 먹었어요. 대답은 했지만 사실 잘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몸도 더 안 좋아졌습니다. 옆구리 통증은 여전했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남자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까맣게 그을려 있고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김서진 씨 댁 맞지요? 네. 제가 대답하자 그는 모자를 벗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저 도연이랑 같이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죄송해서요. 장례 때는 바빠서 못 왔습니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낡은 방 안으로 조선소 냄새가 따라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쪽에서 조금씩 모은 겁니다. 그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바로 받지 못하고 잠시 바라봤습니다. 동료들이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많이는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요. 같이 불 옆에 서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연이 요즘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는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손을 깍지 끼고 앉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해보려고 하긴 했습니다. 재취업 교육이요? 제가 묻자 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그 서류 보셨군요. 네. 집에서 찾았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거 나랑 같이 보러 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먼저 알아보고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표정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그러더군요. 나 이거라도 따면 집사람한테 조금은 덜 미안하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한테요? 네. 그가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가 요즘 많이 소리 지른다는 것도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쪽을 슬쩍 보았습니다. 내가 나중에라도 다시 들어가서 돈 벌면 그때 가서 좀 나아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같이 갔던 날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도연 씨 모습과 이 사람이 말하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부딪혔습니다. 집안에서는 술 냄새와 욕설뿐이었는데 밖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니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술을 더 많이 마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버티는 척하면서 사실은 속으로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말은 저에게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말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많이 다투셨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많이 그랬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너무 많이 참았고요. 그 사람도 많이 망가져 있었고요.
그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부두 기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래도요.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밥 먹으면서 집 얘기할 때는 우리 집 사람은 밥을 참 잘한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제 눈앞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건강 챙기십시오. 이게 그 인간이 마지막으로 가져온 돈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가 나가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는 식탁 위에 그대로 올려두었습니다. 밥을 잘한다고 그런 말을 했구나. 그 생각이 마음 한 구석을 톡 건드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혼자 영안실이 있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장례는 이미 끝났지만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천천히 가보고 싶었습니다. 작은 위패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 도현 씨 이름이 적힌 문패가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꽃은 이미 시들어 있었고 촛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도현 씨,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저예요. 김서진. 당연한 말인데도 꼭 말해두고 싶었습니다. 많이 미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미웠어요. 그 말이 나오자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었다는 것도 이제 조금은 알겠어요. 제 취업 서류, 메모, 보험, 동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생각해서 한 일도 있었겠지요. 그래도 때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저는 그 부분을 짚어두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이제는 당신을 괴물이라고만 기억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조선소에서 불 옆에 서 있던 사람, 일하다가 많이 달아버린 사람, 그렇게도 기억해 보려고요. 한동안 서서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눈이 조금 뜨거웠지만 예전처럼 엉엉 울진 않았어요. 저 여길 떠나려고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부산 말고 다른 데로 가서 조금만 더 살아보려고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요. 영안실을 나서자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땅은 젖어 있었지만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처음으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름옷, 겨울옷 몇 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만들어준 얇은 이불, 작은 냄비 2개, 그릇 몇 개, 박스 몇 개면 다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이거 다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러다 생각했습니다. 다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옷은 반 정도 남겼고 그릇도 몇 개는 두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면 그곳에 맞는 것들로 채워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짐을 싸다가 도연 씨 작업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그 옷은 박스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롱 한쪽에 그대로 걸어두었습니다. 이 집은 이 사람 몫으로 남겨두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뭐하니 방을 이렇게 어지럽혀 놓고 짐 싸고 있어요. 어디 가려고? 서울 쪽으로요. 아주머니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래, 결국 가는구나. 아쉬움과 안도감이 섞인 말투였습니다. 잘하는 거다. 여기서 버틸 만큼 버텼다. 이제는 내 숨 쉴 때를 좀 찾아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 그동안 감사했어요. 무슨 소리야?
옆집 아가씨 하나 챙기는 게 뭐가 큰일이라고. 가서도 밥 꼭 챙겨 먹어. 아프지 말고. 네. 그러려고요. 그날 밤 짐을 반쯤 싸놓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이제는 남편 이야기보다 내 이야기를 더 많이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미워만 하며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끝까지 버티다 무너진 한 사람이었고 나는 그 옆에서 많이 다친 또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저는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부산을 벗어나 보려고 했습니다. 부두 쪽에서 들리던 굉음이 머릿속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영도 밖의 세상을 떠올려 봤습니다.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다시 시작하는 제 모습을요. 지금 제 아침은 아주 단순합니다. 알람 소리도 없어요. 보통 6시 조금 넘으면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은평구 2층 집 작은 방 창문으로 옆 아파트, 단지 불빛이 조금씩 꺼지고 출근하는 사람들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오늘도 잘 버텨봅시다. 가끔은 그렇게 속으로 인사를 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장 청소하는 일을 잠깐 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오래 못 버텼어요. 허리를 굽혀 쓰레기를 줍다가 옆구리 통증이 도져서 그대로 주저앉은 날도 있었어요. 그때 상인 한 분이 저를 부축해 주셨습니다. 아줌마, 일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네,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집에 돌아와 이불을 덮고 누워서 오랫동안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그게 몇십 년 전 일이에요. 그런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나서야 저는 살아남는 것 말고 살아가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세탁기를 돌려요. 옛날에는 바닷바람에 빨래를 털어 말렸는데 지금은 작은 베란다에 빨래를 한 줄씩 걸어 놓습니다. 셔츠 한 벌, 수건 2장, 잠옷 한 벌. 많지는 않지만 제 하루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 같아요. 이 정도면 됐어요. 빨래를 널고 나면 늘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또렷하게 그려지지는 않고 그냥 조선소 작업복 입고 웃던 어떤 남자 한 명의 뒷모습처럼 느껴집니다. 가끔은 TV를 켜고 뉴스를 봅니다. 부산 영도 조선소가 화면에 나오는 날도 있어요. 크레인이 서 있고 용접 불꽃이 튀는 장면이 잡힙니다. 그럴 때면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봅니다. 나도 저 근처에서 살았어요. 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그곳에서 자랐고 사랑을 배웠고 상처도 깊게 받았던 곳이지요. 하지만 이제 그 장면을 봐도 예전처럼 숨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 청춘이 한번 지나갔던 곳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요즘 저는 예전보다 제 몸을 조금 더 챙기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아껴야 할 사람은 이제 나뿐이니까.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남편이 떠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가끔은 그 사람이 꿈에 나오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은 아니고 조선소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멀리 바다를 보고 있는 뒷모습일 때가 많아요. 저는 그 옆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고 있다가 꿈에서 깹니다. 예전에는 깨고 나면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거기서 잘 있어요. 속으로 그렇게 한마디만 하고 일어납니다.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평생을 그 사람 때문에만 울면서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에 큰 상처를 남긴 사람이었고, 그래도 한때는 나를 사랑하려고 애쓰기도 했던 사람이었다. 그 정도면 제 마음 안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하루는 누가 봐도 평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루한 일상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매일이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하루가 폭력 없는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갔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가끔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누가 문을 박차고 들어올까봐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집. 누구의 발소리에 맞춰 숨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방. 제 호흡대로 숨을 쉬어도 되는 자리. 이제 저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제 인생의 가장 시끄러운 날들과 가장 조용한 날들을 함께 건너오신 셈이지요.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오늘도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누구에게 맞지 않고 누구를 때리지 않고 제자리에서 조용히 버텨낸 이 인생이면 제게는 이걸로 충분한 삶이었어요.